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SUV 중 한 대인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레인지로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게 레인지로버 보그라고들 하시는데, 레인지로버 보그는 풀체인지가 되기 전에 레인지로버의 트림의 명칭이 보그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그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었으나, 레인지로버가 풀체인지가 되면서요, 보그라는 트림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그라고 명명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그냥 레인지로버라고 하시거나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이제 보그라는 명명은 신형 레인지로버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시승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레인지로버 시승기를 전달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레인지로버 시승기를 해?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24년식 새롭게 출시된 레인지로버입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이라서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여기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식 변경 치고는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식 변경이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레인지로버의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레인지로버의 간단하고 핵심적인 라인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레인지로버는 국내 5인승과 7인승 이렇게 두 가지 시트 베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5인승은 또 숏바디, 스탠다드 휠베이스랑 롱바디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숏바디 모델이에요. 숏바디는 당연히 5인승으로만 제공이 되고요. 숏바디의 파워트레인, 엔진에서는 디젤을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P530,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가솔린 V8 모델의 P530 모델이고요. 그리고 24년식이 되면서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이 라인업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P502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레인지로버 최초의 PHEV, 즉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P502 모델이에요. 그래서 레인지로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은요, 38kWh가 넘는 커다란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고는 꽤 커다란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충전했을 때 몇 킬로를 갈 수 있냐, 아직 국내 인증 거리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기준으로는 80km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완충하게 되면 순수 전기로만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로 100km만 가더라도 웬만한 출퇴근 거리는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완속 충전만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PHEV 모델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PHEV가 급속 충전까지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충전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편의성이 조금 더 증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탠다드 바디, 즉 숏바디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롱바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할 수 없고요. 이제 5인승 롱바디의 경우에는 디젤, 가솔린, 그리고 615마력을 내는 SV 모델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추가가 되고, 그래서 SV 모델은 P615 SV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30보다 85마력의 성능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람보르기니 SUV와 같은 그런 고성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출력을 높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인승 모델은요, 롱바디로만 나오고 가솔린 P530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좀 바뀌었고요. 가장 핵심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24년식이 되면서 또 하나 바뀐 부분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P530, 즉 원래 기존의 V8 가솔린 엔진, 그건 순수 가솔린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라인업에서, 순수 가솔린 포함해서 모든 라인업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했다. 즉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모두 기본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디젤 모델에서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제공이 됐었어요. 23년식까지는. 그런데 24년식이 되면서 가솔린 모델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처음으로 들어간 레인지로버 가솔린 모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지 않은 엔진과 적용된 엔진의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두 모델 모두 다 타봤기 때문에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23년식이나 22년식 레인지로버를 타셨던 분들은 24년식을 타보면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 가속 자체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좀 더, 기존에도 원래 부드러웠지만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초반 가속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고요. 뭐 중고속 부분에서는 뭐 크게 느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초반 부분, 초반에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라든지 약간의 속도를 낼 때 20에서 30km 정도 속도를 낼 때 그때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보조를 좀 받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8기통 가솔린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그렇게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오토 스탑 앵무 같은 경우에는 기통수가 낮을수록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뭐 3기통이나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8기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 스탑 앵고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3년식 대비해서 좀 더 부드럽게 켜지고 꺼지는, 그래서 완전 정지하지 않더라도요 미리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원래도 부드러워졌지만 거기에 더 부드러움을 더했다라는 게 24년식 레인지로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가솔린 엔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외관에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 가솔린에만 추가가 되었다. 뭐 디젤에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내에서 바뀐 부분이 있느냐? 실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뭐 디자인이 바뀐 건 아니에요. 원래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이렇게 크게 보면 2스포크 타입이었고 뭐 자세히 보게 되면 4스포크 타입인데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요 림, 테두리 부분의 소재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다 가죽 투톤이었어요. 그런데 24년식이 되면서 이 테두리 부분, 바깥쪽 부분에 우드 그레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사진으로 먼저 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 가죽이 있는 걸 먼저 타봤으니까 가죽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실제로 보니까요 우드가 들어간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드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그 만졌을 때 가죽보다 촉감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운전자가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터치하는 부분, 가장 많은 부분 이렇게 접촉이 있는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어링 휠의 소재를 바꾸면서요 작지만 어떻게 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에는 항상 손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뭐 가죽에서 우드로 바뀌니까 확실히 뭔가 좀 바뀌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부분, 원래 버튼들이 있었어요. 볼륨 조절 버튼이라든지 그런 버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고 다 이 PB 프로가 적용되는 중앙 모니터로 다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온도 조절, 볼륨 조절은 다 이 터치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던 패널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댑티브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오프로드 시에 해당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내려올 수 있는, 하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 소비자분들, 국내 소비자분들에게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추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연식 변경 치고는 그래도 파워트레인도 바뀌었고 핸들도 바뀌었고 여기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을 감안해 봤을 때는 꽤나 많이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됐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23년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의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차량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 되면서 금액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부분 변경 되기 전에 제가 레인지로버로 샀었어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랑. 제가 그때 레인지로버를 타보고 거의 한 달 정도는 레인지로버 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포르쉐 바이러스라고도 하잖아요. 포르쉐를 타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포르쉐를 계속 떠올리고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한다고 하는데 레인지로버가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나만의 레인지로버 계속 만들어보고 어떤 색 살까 막 계속 고민해보고 와이프랑도 여보 레인지로버 너무 좋더라라고 거의 한 달 동안 제 입에서 레인지로버, 회사에서도 막 레인지로버 좋다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레인지로버가 저한테 감흥이 좀 컸습니다. 제가 이 레인지로버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 제가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바로 승차감입니다. 레인지로버가 승차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SUV들을 많이 타봤습니다. 운 좋게도 에스턴 마틴의 DBX707도 타봤고요. 어제는 벤테이가 S 모델을 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3억, 4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SUV를 타봤는데요. 그 SUV에 비해서 물론 이 차도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해요. 이 차는 2억 5천이고 제가 탔던 모델들은 막 3억 5천, 막 4억 정도 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1억, 많게는 1억 5천 정도의 금액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델들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이 레인지로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승차감의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벤테이가를 또 2시간 정도 시승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레인지로버는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 벤테이가라든지 에스턴 마틴 DBX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모두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가변식이어서 어떨 땐 되게 탄탄하고 어떨 땐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뭐 에스턴 마틴이나 벤틀리 둘 다 스포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근데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좋은데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편안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대할 때 엄청 조심스럽잖아요. 뭐 닿으면 깨질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애지중지 해가지고 정말 살짝 내려놓고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애지중지 하는데, 약간 이 차가 운전자를 그렇게 다룬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나를 이렇게 약간 우쭈쭈 해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나를 되게 포근하게 항상 감싸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승차감이 좋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다라는 표현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은 그것 이상으로 그냥 평화롭습니다. 편안한 걸 뛰어넘어서 평화로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렇게 크랙이 있어서 지금 왼쪽 바퀴 쪽에 크랙이 쫙 가 있거든요, 노면에. 근데 이런 게 지금 오른쪽 바퀴는 평평하고 왼쪽 바퀴는 크랙이 있는데 좌우가 분명히 노면 컨디션이 다른데 이런 걸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롭다, 평화롭게 이동이 가능하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승차감 부분에서는 더 값비싼 SUV와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이 레인지로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치 스폰지와 같이 흡수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승차감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차감은 뭐 우루스라든지 에스턴 마틴 DBX, 벤틀리 벤테이가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제가 아직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못 타봤거든요. 컬리넌을 타보면 이런 느낌이랑 가장 가깝지 않을까.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승차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실학이고 이 차는 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하니까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리넌을 타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2억이 넘는 SUV들 중에서는 정말 감탄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모델이 레인지로버입니다. 그래서 디펜더와 레인지로버를 제가 그때도 비교해 드렸었는데, 디펜더도 승차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디펜더랑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진 것도 있는데, 디펜더랑 큰 차이가 없었으면 디펜더가 더 아이코닉하고 헤리티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레인지로버에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디펜더랑은 또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런 승차감을 보여줘요. 지난번에 제가 시승했던 레인지로버는 가솔린 롱바디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가솔린 숏바디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인데요. 승차감 부분에서는 롱바디 모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숏바디도 좋은데요, 이 두 가지 모델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근데 이 롱바디만큼의 감동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도 약간 감격스럽긴 한데, 이 차가 감격스럽다면 롱바디는 약간 감동스럽거든요. 그래서 롱바디의 승차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았다. 그리고 확실히 2열을 열어보면 롱바디가 훨씬 더 넓긴 합니다. 스탠다드 휠베이스, 지금 이 차량도 결코 좁진 않은데, 레인지로버 자체가 시트가 워낙 두껍고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숏바디도 휠베이스가 작은 게 아닌데 이 시트 두께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넓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넉넉한 공간을 원하시면 롱바디로 가시는 게 낫고, 확실히 롱바디와 숏바디의 이 승차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24년식 레인지로버는요, 브리티시 오토 류익현 주임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류익현 주임님이 일처리가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이건 보장드릴 수 있는데, 일처리도 깔끔하고 맡은 바 임무를 굉장히 철저하게 소화해내시는 분입니다. 저도 MBTI가 ESFJ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트리플 J 계획형인데, 류익현 주임님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계획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처리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 레인지로버나 랜드로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뭐 나는 일처리가 깔끔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류익현 주임님께 연락해 보시면은 아주 군더더기 없는 일처리로 뭐 출고나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디펜더 관심 있으신 분들도 류익현 주임님께 연락 한번 해보시면,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디펜더는 더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류익현 주임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바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공조 디스플레이가 다 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왼쪽 PB 프로 화면 왼쪽에 이제 공조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이렇게 현재 몇 도인지 뜨게 되어 있고, 이 온도를 터치해 보면 뭐 아래로 온도 내리고 위로 온도 올리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살짝 버벅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살짝 버벅거렸는데 익숙해지니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작할 수 있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세기 조절할 수 있고, 오른쪽 상단 누르면 바람이 나오는 방향까지도 여기 설정할 수 있고, 후방의 온도 조절이나 바람의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오토홀드라든지 오토 스탑앤고도 여기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로드 드라이브 모드나 뭐 오프로드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터레인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도 여기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서도 물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볼륨 조절도 여기서 터치로 하다 보니까 요거는 살짝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는 다이얼이었어서 이렇게 제가 빠르게 돌리고 빠르게 키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핸들 왼쪽에도 이 다이얼이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다이얼을 통해서 볼륨 조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조수석에서는 이제 터치로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물론 이게 운전 중에 조작하기에는 썩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은데, 근데 그 전에도 이 패널이 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운전 중에 사실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행하면서 조작하는 편의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인테리어가 깔끔해졌다? 근데 깔끔해졌다라는 걸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심심해졌다라고도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겠죠. 저희가 뭐 다시 23년식으로 이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 24년식 모델에 좀 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보면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그런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런 스티어링 휠에 이런 소재를 통해서 포인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브레이크의 담력입니다. 브레이크가 결코 즉각적으로 쓰진 않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도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승차감과 일맥상통한 것이, 브레이크도 되게 조심스럽게 약간 담력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빡 쓰고 싶은데 빡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정말 우아하게 이렇게 큰 덩치의 SUV를 세워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차를 세우기에 브레이크가 부족한 건 아닌데, 브레이크의 마지노선이 좀 뒤쪽으로 가 있는 느낌? 이 앞쪽으로 가 있는 차들이 있고 뒤쪽으로 가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앞쪽으로 가 있는 차들은 내가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팍팍 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속하다가 쭉 밟아볼게요. 쭉 밟으면 되게 이렇게 쓱 씁니다. 우리가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면 슬로프 거의 끄트머리 왔을 때는 거의 평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쑥 가다가 그냥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여서 쓰는 것처럼 약간 그런 브레이크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자연스럽게 쓱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인지로버는 뭐 엑셀 페달링이나 가속 성능이나 브레이크 담력이나 이런 게 즉각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성을 포기할 수 없어, 뭐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럭셔리 SUV를 원해 하신다면 레인지로버를 사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만족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레인지로버도 당연히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다이나믹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당연히 뭐 RPM 게이지라든지 엑셀 리스폰스가 바뀌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레인지로버랑 다이나믹 모드, 스포츠 모드는 그렇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결코 쏘는 차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만들어진 차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보다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족도는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동을 할 건데 쓱 밟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스키 슬로프 마지막에 그냥 평지에 와서 쓰는 것처럼 쓱 씁니다. 아마 스키나 보드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쓱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쓱 쓰는 이런 느낌. 이 느낌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차를 탈 때도 되게 신나서 입가에 미소를 쓱 짓잖아요. 와, 진짜 재밌다, 핸들링 칼 같다, 가속 우왕우왕 하면서 와, 진짜 짜릿하다 라고 해서도 막 한박웃음을 짓는데, 이 레인지로버는 한박웃음까지는 아니어도 옅은 미소를 꾸준히 지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인지로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요런 컨셉, 이런 느낌을 운전자에게 주는 SUV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컬리넌을 제외하고 웬만한 SUV 라인업들은 다 타본 것 같은데, 레인지로버보다 비싸거나 더 빠르거나 뭐 더 옵션이 풍부하고 더 고급진 차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느낌의 승차감을 주는 건 레인지로버가 유일합니다. 근데 뭐 굳이 한 가지 아쉬움을 꼽자면, 제가 이전에 레인지로버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레인지로버의 사운드, 메리디안 사운드가 생각보다, 이 차가 2억 5천인 걸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를 듣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 차만 들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차들을 타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 메리디안 사운드가 엄청나게 하이엔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탔던 벤틀리 네임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나 아우디 A8에 들어가 있는 뱅앤올uf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 클래스의 부메스터도 들어봤을 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 오디오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오디오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타신다면 약간은 실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디오만 손보면은 완벽해지지 않을까. 근데 오디오 손보면 보통 또 방음처를 하니까, 그러면 이 안 그래도 조용한 레인지로버가 더 조용해지겠죠.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 라인업들은 랜드로버랑은 다르게 우리가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랜드로버 차량들, 디펜더를 포함해서 뭐 디스커버리나 이런 차량들은 핸들 조향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반자율 주행을 할 수가 없는데, 레인지로버랑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런 모델들은 이제 핸들 조향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한번 속도는 80 정도로 맞춰서 레인지로버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차량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씩 내리면은 속도가 2씩 줄어들고요, 쭉 올리고 있으면 속도가 10씩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속도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들 잡으라고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하면 또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레인지로버는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도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티저 영상도 공개를 했었고, 지금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MLA 플렉스 플랫폼으로 제작된 차예요. 이 플랫폼으로 이제 여러 가지 차를 만드는데,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순수 가솔린도 만들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그리고 P550이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어요. 정말 대단한 플랫폼입니다. 마치 BMW의 클라, CLAR 플랫폼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순수 내연기관과 약간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아니면 이제 풀 전기차, 완전한 EV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도 원래는 바디온 프레임 바디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모노코크 유니바디로 바꾸면서 승차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의 개선이 많이 됐고요. 이런 최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도 이 디자인이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글로벌 트렌드가 전기차를 다 미루는 추세여서 25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5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레인지로버 전기차도 뭐 벤츠의 전기차처럼 뭐 디자인이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는 건 아니고요, BMW처럼 이 모든 플랫폼을 공유하는 MLA 플렉스 플랫폼으로 전기차도 만든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24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레인지로버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승기까지 신형 레인지로버를 세 번째 경험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디젤이었고, 두 번째가 8기통 롱바디였고요, 지금 타고 있는 세 번째가 숏바디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도 다양하게 타봤고요, 뭐 롱바디 숏바디도 타본 결과 뭐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롱바디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 가장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레인지로버를 사면 가솔린 롱바디로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롱바디를 안 사시는 이유가 대부분 이게 너무 길어서 부담이 된다. 아무리 7.3도의 리어 엑셀이 보조를 해주더라도 너무 길어서 부담이 된다. 특히나 여성분들께서 자녀분들 라이드용으로 레인지로버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성분들께서 운전하시기에 너무 길다, 부담된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탠다드 휠베이스를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시내 주행할 때는 사실 승차감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롱휠베이스, 스탠다드 휠베이스 둘 다 타보니까 저는 롱휠베이스가 좀 더 제 스타일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24년식 롱바디 가솔린 모델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거의 취등록세까지 3억은 있어야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졌습니다. 확실히 이런 평화로운 승차감을 매일 느끼려면 3억 원 정도는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24년식 레인지로버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차량 지원해주신 류현 주인님께 연락해보셔서 이 차가 브리티시 오토 시승 차량이에요. 직접 이 차량으로 시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승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인지로버 사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확고합니다. 그 그린 컬러가 있어요. 가장 영국스러운 그 그린 컬러로 출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린 컬러에 인테리어는 그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지금 이 캐러웨이 시트도 예쁜데 저는 이 커다란 SUV를 다 베이지로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드 그레인이기 때문에 베이지의 외관은 그린으로 해서 뭐 꿈에서라도 출고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